저희 1강에서 2강까지는 이제 불안정 노동의 심화와 확산에 따른 노동권의 해체, 그리고 그에 맞서서 분투하고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3강은 그래도 좀 핫하고 흥미로울 법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1강, 2강 강의하셨던 분들은 걸출한 해당 분야에서 걸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연구활동가 동지들이고, 3강은 저도 이제 같이 배워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강의 교재 4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목차는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이중전환의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산업전환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세부 항목으로는 물론 이제 이러한 변화만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올 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자리 변화의 양상들을 업무 자동화 측면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경제의 도입 측면에서, 세 번째는 재택근무의 도입,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종 및 판매 금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본과 기업 중심의 그런 약탈적인 전환에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중전환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옆에 이제 이중전환은 보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뜻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 자동화 측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녹색 전환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화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이중 전환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죠. 이 두 가지 변화를 크게 갈라놓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 두 가지 변화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기도 하고, 전개 범위 역시도 굉장히 폭넓다는 거죠. 산업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도달할 때 어떤 양상을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 보면 이제 노동권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공통점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1강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제목을 산업전환과 노동권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산업전환 이꼴 나아가서 이제 노동전환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노동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만 단순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성격과 내용 역시도 변화하게 된다. 변화하게 마련이고,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 1강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개별적 노사관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이 있죠. 그 각각의 측면에서 노동법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는 노동기준의 최저선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집단적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조할 권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지금 후퇴되고 있는 것이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디지털화와 일자리 변화가 이제 첫 번째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목차에서 이게 이제 자동화, 그리고 이제 고유 형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경제 도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사실은 원격 근무의 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원격 근무가 꼭 집에서만 일하는 형태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집단적인 거점을 통해서 그 원격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재택근무는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용어로 보면은 원격 근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업무 자동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PPT를 물론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뭐지? 챗GPT4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저기 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PPT를 만들어 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그 챗GPT는 항상 대답이 되게 시원시원하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PPT 파일로 이제 그 형식을 변화시켜서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 믿었지가 못하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유료 버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통으로 밀어넣고 이거 요약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트 줄여가지고 했더니 나름대로 요약은 잘 하더라고요. 잘 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PPT 파일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파일 뭐 링크 따로 들어라고 했더니만 들어가니까 링크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제 그걸 또 이제 변환시켜주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그게 PPT 파일 형태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그런 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찌저찌 하여 이렇게 좀 엉성하게 만들어봤는데 제가 사실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AI 기술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중전환 보면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 엑셀이든 PPT든 뭐 이것도 사실 업무 자동화의 한 유형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실제로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특히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대표적이겠죠.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그 감소한 일자리를 무엇이 대체하여 생산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기계 또는 자동화된 로봇을 통해서 그 공정에 대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제조업을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가장 극적인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조업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먼저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강에서 이제 김철식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테일러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 생산 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업무를 굉장히 잘게 세분하고 단순화시켜서 그 업무 시간이나 방법 자체를 표준화시키는 거잖아요.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숙련 노동이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화된 그런 업무 내용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계 또는 AI 로봇이 대체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일자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조업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일자리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생산량의 향상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그 일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과 양이 함께 감소하는 그런 효과까지, 부정적 효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임금노동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동화의 도입에 따른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제조업뿐만이 아니죠. 이제 실제로는 뭐 정신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 51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분야. 뭔가 절대 AI가 대체를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야 없이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도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작가 노조가 파업을 꽤 긴 시간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AI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해서 그 노동조합이 보수파의 권리를 갖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AI 업무 자동화에 따른 인류 역사상 첫 파업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자동화가 이미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는 꽤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을 소개한 어느 기사에 따르면은 1위가 콘크리트 공이고, 뭐 2위가 정유원 및 도축원 등 하여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업무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더니 굉장히 단순 반복적이고, 그리고 노동자가 뭐 육체 노동을 하든 뭐 사무직에서 노동을 하든 정교함이 떨어진 동작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직업의 특징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뭐 고유의 소통과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율이 낮거나 배제된 직종에서는 기계 또는 AI가 대체해서 그 일자리를 그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볼 텐데요. 플랫폼 경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그로써 이제 기업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미 1강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일자리 형태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벗어난 일치적이고 간헐적인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플랫폼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8시간 전일제 노동을 수행해서 받는, 그러니까 뭐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일감을 수행한 결과 이게 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거죠. 수수료를 하는 형태로 보통 지급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에서 보면은 52페이지 중간에 보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 배를 대비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정형 고용이다. 디지털 특구라고도 부르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도급이나 파견, 호출 노동, 일용직, 계약직 등의 업무는 사실 언제든지 플랫폼 노동 형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노동법 적용을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노동자의 권리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비대면 노무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통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일감을 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수행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일감을 만약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평점이 낮다라고 하면 그 노동자를 배제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 기업이 그 노동자들,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통제하는 효과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얻는 기업들은 충분히 노동자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사용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중개하고 있을 뿐이다. 일자리 알선을 해주는 거야,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도 분명히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앞서도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이제 재택근무입니다. 그 1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호출 노동이 뭐 시간 경계를 해체하고 그리고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경계를 해체하는 일자리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재택근무는 시간 경계 역시도 해체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혹시 재택근무 해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정말? 퇴근이 없는 삶. 그렇죠. 퇴근이 없는 삶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재택근무가 물론 장점이 없진 않죠. 예를 들어서 직장까지 출퇴근하는데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절약해서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시간들 다 이제 로스 타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고 좀 더 업무에 집중해라 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도 그런 이점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 또 호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원격 근무가 뭡니까? 원격 근무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나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는 집에서 강아지도 돌보고 또는 내 아이를 돌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여가 시간이 늘어나느냐라고 하면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 좋으라고 편히 봐주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할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불가피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통해서도 충분히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고 일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좀 활동가들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사무실에 있지 않죠. 활동하는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집에 와서도 그 카카오톡이든 뭐 텔레그램이든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언제든지 일과 연결되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있다는 거죠. 24시간 심지어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일과 삶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더라 라는 것을 그 부작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제 초과 노동을 계속 압박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무실에 일했던 만큼의 뭔가 성과는 내야 된다는 압박을 사용자도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 역시도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5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아니네. 그 마르쿠스 알베르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정확히 이렇게 재택근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볼게요. 진보적인 회사들은 이미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들은 충분히 의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하 직원들은 일과 자유시간의 구분, 즉 퇴근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책상 앞에서 공허한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일과 삶의 통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탈탄소화와 일자리 변화입니다. 앞서 이제 디지털화와 일자리 변화가 주로 이제 노동권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얘기한다면 노동 유연화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발휘된다고 보면은 탈탄소화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 조정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죠. 보통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수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뭐죠? 고용의 축소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것처럼 민영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랑 내연기관 자동차 부문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본 이유가 있는데요. 석탄화력 발전소는 대표적인 이제 공공부문이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기아차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공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산업전환, 노동전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산업은 방금 말씀드렸던 석탄화력발전소와 내연기관 자동차죠. 특히 이제 정부의 10자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가 2036년까지 무려 28개가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대략 1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포함해서 고용 축소의 위협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1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서 미래차는 이제 뭐 전기차가 대표적인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또 수소차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수소차, 전기차 포함해서 이제 미래차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미래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서 봤을 때 30%가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바로 떠오르는 문제가 있죠. 이게 완성차가 혼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품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조달받아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만드는 게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공장에서 하는 일인데, 물론 이제 엔진 같은 이제 핵심 부품들은 이런 완성차들이 여전히 그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자기 공장 안에서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다 이제 뭐 모듈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부품들은 다 이제 수직 계열하는 그 생산 라인의 가장 맨 아래쪽에 있는 부품사를 통해서 부품을 조달받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보다 훨씬 더 적은 부품들이 전기차에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던 부품들을 생산하던 부품사들의 미래 역시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는 대표적으로 두 산업을 얘기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철강, 석유, 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런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에너지 산업, 국내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들을 보면 이거는 기업이 원해서 또는 노동자들이 원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정부 계획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가 되면 발전 정비든 연료든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노동자들은 다 하청업체에 고용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하루아침에 폐지가 되면, 폐지 일정에 따라서 폐지가 되면 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 정치에 따라서 그 일자리가 축소가 되는 건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각자 도생하는 건가요? 정부 정책에 따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정부는 사실상 직무 전환 혹은 재배치를 위한 교육, 그리고 지자체를 통한 일부 금전 지원, 재정적인 지원들, 거기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소극적 고용 정책에 그치고 있고,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그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서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산업재편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이나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까지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함께 분담하고, 여기서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불안정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좀 있으면 28일, 29일 이틀에 걸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 석탄화력 발전소인데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정부와 그리고 원청인 남부 발전을 향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노동자들은 어쨌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가 현재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구이고 우리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피해를 입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이 노동자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같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상황을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 자동차는 휘발유,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기반한 그런 동력계로 움직이는 자동차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이제 뭐 엔진 그리고 관련된 부품들, 뭐 배기계, 변속기, 연료 탱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전기 동력을 통해서 이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이제 전기 부품들, 그러니까 전장품이라든지 배터리도 이제 전기 배터리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부품들이 될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을 차지했던 연료계통, 그 다음에 뭐 부동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불필요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이제 완성차, 부품사 나눠서 보면은 완성차가 12만에서 13만여 명이 되고 부품사는 그 배에 달하는 25만여 명입니다. 합쳐서 이제 40만 명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차 전환 계획은 뭐 정부가 주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주도해서 이 전기차, 미래차 전환 계획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은 사실은 이제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계열사라든지 협력업체 등을 통해서 이 부품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생산 체계를 세우는 것을 여기서 지금 수직 계열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함으로써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가능하고 이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든 비용적으로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것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이제 완성사의 부품사 계열사들이 완전히 접속되어 있는 체계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현대기아차가 이후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품사를 미래차 전환의 파트너로 함께 갈 것인지는 현대기아차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수많은 부품사들 중에서 자체적인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적 또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얼마나 될까요? 극히 드물 겁니다. 비율로 보면. 대부분이 결국에는 완성차 기업의 그런 기술과 인적, 재정적 지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부품사들, 그 다음에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지우지되고 당연히 부품사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도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의 전환을 과연 정의로운 전환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현재 산업 전환이 낙탄적 전환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탄소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동시에 이제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나가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 산업 전환의 피해가 주로 이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동 구조도 불안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의 질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불안정한 고용 구조 때문에 그 기존에는 어쨌든 뭔가 노동권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전통적인 일자리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 노동권이 쪼개지는 형태로 새로운 산업으로 이행되는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고 불안정 노동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지키는 구조를 재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방향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품으로서 에너지 녹색 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산업 재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단순히 일자리 지키기에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일자리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포장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본이 해당 산업의 자본은 또 새로운 이윤 창출을 위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이윤이 무엇보다 신산업 진출의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의 권리가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과연 유용하고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계에 기여하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앞서도 2장 말미에 얘기했던 공공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자리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탈탄소 대응 과정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지각적인 산업,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에서 전기차로 가는 과정이 탄소 배출을 덜 하는 분야로의 이행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은 전기차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그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그 사적 교통체계가 유지되는 그 기반 위에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많이 타고 다니면 그렇게 대중이 이용하면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 지금 제가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전기차 전환, 그러니까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에서 뭐 탄소를 덜 배출하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무조건 옳은 방향이고 노동자에게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노동자들도 거시적인 자기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한 공공교통을 확충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라. 이런 것들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후 정의를 위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한번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짧은 겁니다.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하리스입니다. 이 차는
계시겠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한 편의 광고를 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광고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보통 그 자동차 모델 이름을 알고 있는 게 몇 개쯤 되세요? 방금 뭐 소방차의 모델 막 영상 하단에 나왔거든요. 차 이름 뭐 타비스라고 했나? 그것도 이제 뭔가 그 모델의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흔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 자가용의 차 이름이죠. 뭐 제 차는 뭐 제가 차가 있는데요. 전 내연기관 자동차고 오래된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뭐 아반떼라는 차입니다. 뭐 아반떼가 있고 또 뭐가 있지? 하여튼 뭐 다 아시잖아요. 차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익숙한 차량의 이름은 이렇듯 다 자가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가용이 도로 위를 다니고 있는 자동차 중에 세고 센 게 사실은 그런 사적 교통 체계가 우리나라는 워낙에 비대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흔한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대중교통이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되지? 교보지라는 말을 아직도 쓰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대중교통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공공철도의 노선이 막 폐지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다 마음껏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동권은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리함과 신속성을 여전히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은 전기차로 전환해서 그런데 사적 교통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교통 체계가 더 늘어나야 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구급차, 소방차 등등 실제로 사회에 필요한 공공적인 이해에 부합하는 그런 차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발전과 탈탄소 대응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자 권익권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58페이지 하단에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기술 발전과 탈탄소 전환이 반드시 고용의 축소와 노동 조건의 후퇴를 동반하느냐 이것도 이제 뭔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기도 한 거죠. 물론 이제 사고 방식만을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사회 모습이 현실로 도래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강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침해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이런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동화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량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생산량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인간은 계속 그렇게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짊어져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더 많은 자동화 기계의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생산량을 더 늘리고 그리고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생산 체계를 개편해 나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노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훨씬 더 그 일자리를 잃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장시간 노동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좀 더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유해하고 위험한 공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하고 위험한 공정을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주노동이 훨씬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하면서 3D 업종이라고 하죠. 뭐 위험하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그 일자리가 여전히 지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 역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열악한 노동 조건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유해 위험 공정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를 통해서 로봇 기술이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로운 방식의 노동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산업전환에 직면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방향과 시기, 규모 등 그 모든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자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세계에서의 변화를 노동자의 자율성, 일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도의 산업전환을 일으킬 노동의 변화가 노동자의 일과 삶을 아우르는 통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노동의 대응 역시도 이렇게 분절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총체적인 사고체계의 전환, 대응체계의 수립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